제가 이 녹화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 코어라는 데 가서 공유 컨텐츠에 가면 제가 이렇게 띄워놨어요. 국제통상법 원론 1, 2 이렇게 해서 1년 번호를 제가 하니까 여러분이 아마 접속이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이제 분쟁 해결 절차를 배워야 되는데 국제통상 실체법을 가기 전에 이제 절차법을 먼저 보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국제법상의 그 권리와 의무를 국가가 추구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죠. 분쟁 해결 양해라고 하는 이제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 Governing the Settlement Dispute. 그 긴 이름에 이제 Understanding이 있는데 뭐 이름은 Understanding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조약이에요. 조약이라서 WTO 협정에 분명히 부속돼 있는 싱글 언더테이킹으로 채택된 협정이기 때문에 WTO 회원국이면 여기 다 구속을 받게 되고 하나의 패키지로 가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한 프라이머리 룰을 정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3조 2항을 보면 한번 3조 2항을 한번 보세요. 제 법전이 있는 분은 485페이지죠. 거기 보면 3조에 1항에 보면 이제 게트의 22조와 23조에 따른 이제 여러 가지 그 원칙을 adherence 준수하기로 확인한다. 그렇게 먼저 돼 있죠. 그래서 게트의 22조, 23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2항에 보면 우리 좀 영어로 가급적이면 있는 게 좋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of WTO is a central element. 485페이지예요. In providing security and predictability to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분쟁 해결 절차라는 것은 이제 국제 다자 통상 체제의 그 안전과 예측 가능성을 보호하는 그 가장 중요한 이제 뭐 요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사법 절차를 우리가 뭐 규정을 할 때 그 사법이라는 게 뭐예요? 주디셜 시스템이라는 게 뭘 목표로 하는 걸까요? 뭐 죄를 진 사람을 끌어다가 처벌하고 뭐 민사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이 개입해서 누가 이겼는지 이제 손을 들어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사법 절차인데 우리가 흔히 이해하기로는 이제 정의 실현이라고 그러죠. 정의를 실현하는 거다. Doing justice다. 그렇게 이해를 하기 쉬운데 그 통상법은 국제통상법은 뭐 정의 실현이라기보다는 여기 얘기하는 통상체제의 그 예측 가능성을 또 안전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지 뭐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 뭐 정의를 실현한답시고 뭐 어떤 나라가 잘못하면 뭐 퍼니시하고 뭐 그리고 다 들춰내가지고 뭐 너 정말 나쁜 짓 했어 끝까지 네가 자백할 때까지 뭐 어떻게 해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제 통상 질서에 좀 더 케이오스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정의 실현이라는 그 사법의 목적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하는 건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뭐 사법질서라는 게 뭐 정의 실현이나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냐? 응? 이렇게 여러분 느낄 수 있는데 법전에 이제 다른 조항을 한번 보면 그 3조 7항을 한번 보면 3조 7항을 한번 보세요. 다 보이죠? 그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이 A solution mutually acceptable to the parties to a dispute is clearly to be preferred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분쟁 해결을 한다는 게 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거를 뭐 제3자인 저지가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탁 판단하고 이런 거보다는 그 양 당사국 간에 그 mutually acceptable 상호 수용 가능한 어떤 솔루션을 찾으면 그게 더 선호되는 하나의 분쟁 해결 수단이라는 거지. 뭐 우리가 국내에서 뭐 형사 절차 생각하듯이 이렇게 뭐 엄격하게 판정하고 뭐 누가 잘했어 끝까지 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 당사국이 합의하면 그 합의가 뭐든지 간에 그게 가장 우선시되는 하나의 분쟁 해결의 결과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이 상당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In the absence of a mutually agreed solution, the first objective of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is usually to secure the withdrawal. 제가 세 번째 읽습니다. withdrawal of the measure concerned.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서로 상호 수용 가능한 이제 솔루션을 찾았으면 그걸로 끝나는데, 그걸 만약에 찾지 못한다면 그 첫 번째 분쟁 해결 메커니즘의 목적은 그 해당 조치의 그 철회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조치의 철회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제가 상당히 오래전에 한국과 이제 EU 간에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정부가 뭐 조선 쉽빌딩이죠. 조선 산업에 대해서 뭐 불법 보조금을 뭐 주니 마느니 하면서 이제 유럽에 있는 쉽빌더들이 이제 막 컴플레인을 하니까 EU 커미션에 있는 그 로여들이 한국을 와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한국 정부가 과연 그 조선 산업에 불법 보조금을 많이 주고 있는지 이런 거 이제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하는데, 저는 뭐 한국 정부를 이제 대변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따라다니면서 안내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우리나라 남해안에 보면 그 조선소들이 굉장히 많죠. 뭐 거제도도 있고 거의 현대 뭐 대우조선 뭐 해가지고 뭐 많은 조선소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거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EU 변호사들이 이렇게 뭐 장부 내라, 뭐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장부 같은 거 내라, 회계 같은 거 이렇게 장부 내라 하면서 이제 보는 거예요. 수출 보조금이나 이런 걸 받았는지 이런 걸 조사하려고. 뭐 근데 이제 그렇게 조사하러 갈 때마다 이제 그 뭐 공장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뭐 인사를 할 거 아닙니까? 잘 오셨다 그러면서 하는데, 제가 이제 놀란 것은 그 유럽 변호사들한테 엄청나게 깍듯이 뭐 이렇게 대접을 해줘요. 뭐 먼 길에 잘 왔다 그러면서 막 맛있는 회도 막 사주고. 그래서 왜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잘해주나? 나한테 잘해줘야지, 그죠? 내가 자기들을 방어하는 사람인데 나는 뭐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고, 그래서 사람들을 그냥 막 엄청나게 잘해주고. 그래서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적인데, 그죠? 그 사람들이 뭐 공격하는 이제 적인데 왜 저 사람들을 저렇게 잘해줄까? 이해를 못했어요. 뭐 여러 군데 가도 똑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 이제 회식 자리에서 저녁 때 제가 이제 옆에 있는 이제 공장장한테 물어봤죠. 왜 그렇게 잘해줍니까? 저 사람들이 당신을 이렇게 조사하고 공격하러 온 건데. 예? 이제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거 만약에 저 사람들이 좋게 해결 안 하고 이게 WTO에 제소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불법 보조금 판정이 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동안 받은 보조금 다 뱉어내야 되고, 그러면 뭐 수년에 걸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는데 그런 거 한꺼번에 다 뱉어내려면 회사가 망한다 이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회사에 사활이 걸린 문제니까 저 사람들을 어떻게든 잘 보여가지고 뭐 어떻게 좀 잘 해결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응? 인상을 좋게 해서 보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이 사람들이 정말 무식하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물론 여러분도 이제 전문적으로 이런 걸 이렇게 배우지 않으면은 사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WTO 소송이라는 게 뭐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따져서 끝까지 그 정의 실현을 하고 누가 잘못한 거는 다 개어내고 뭐 그런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 withdrawal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만약에 보조금을 계속 한국 정부로부터 불법 보조금을 받고 있다면, 그죠? 이미 옛날에 받았다가 없어졌으면 상관없어요. 위드로를 할 게 없잖아, 그지? 그러면 없는 거야.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설령 한국 정부가 패소하더라도 위드로를 할 게 없으면 없는 거예요. 다만 계속 받고 있다면 그 받고 있는 것을 중단하면 되는 거죠, 그죠? 위드로라는 건 뭐예요? 더 이상 받지 않는, 철회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리트로액티브하게 소급적으로 받은 걸 전부 물어내야 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앞으로 프로스펙티브하게 앞으로 더 이상 그걸 하지 않는 해당 불법 조치를 이렇게 중단하는, 위드로하는 형태로 이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뭐 그게 뭐 엄청나게 그 데미징한 뭐 그런 절차는 아니고,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앞으로 잘하면 된다. 정의 실현이 아니고 지금부터 불법 상태인 것을 합법 상태로 바꿔주면 그게 이제 국제 체제의 어떤 시큐리티나 프리딕티빌리티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걸로 족하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좀 지금 얘기하듯이 어렵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뭐 그냥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저한테 잘해주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한테 별로 잘 안 해주고, 그래서 그렇게 뭐 국내 절차와 상당히 차이점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점을 명확히 이제 인식한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기로 합시다. 이 분쟁 해결 절차는 과거에는 뭐 WTO 협정이 탄생하기 전에는 뭐 게트 시절에 어떤 관행에 의해서 뭐 어떤 판정이 내려지고 또 패널도 형성이 되고 그런 절차가 이렇게 관행에 의해서 있었습니다만은, 그건 하나의 관행 차원이고, 그 당시 있었던 이제 법적인 근거 조항은 이제 게트 22조와 23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게트 22조와 23조를 한번 보면, 특히 23조를 한번 보면, 한번 가서 보세요. 몇 페이지였어요? 몇 페이지였어요? 여러분 제가 슬라부스에서도 그 게트 22조, 23조 한번 보라고 그랬는데 83페이지에 있죠. 23조에 보면 그 문장이 이제 1항, 2항 이렇게 있는데 1항을 한번 보면 상당히 길죠. 그래서 뭐 쉽지 않은 조항이긴 한데, if any contracting party should consider that any benefit accruing to it directly or indirectly under this agreement is being nullified or impaired 되어 있죠. 그래서 그 회원국의 협정상에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무효화되거나 침해되는 경우, 그죠? 그런 경우에 분쟁 해결 절차에 이렇게 제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협정상의 이익이 무효화되거나 침해되는 경우, 그게 첫 번째 제소할 수 있는 요인이고, or 또는
협정상의 이익이 뭐 무효되거나 침해되지 않더라도 뭐라고 돼 있어요? Attainment of any objective of the agreement is being impeded. 이렇게 돼 있죠. 협정의 목적의 달성이 저해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협정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무효되는 경우 하나, 협정의 목적의 달성이 저해되는 경우 둘. 그 두 가지 경우에 이제 23조에 의해서 이제 WTO 제소를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 밑에 A, B, C 이렇게 서패러그래프들이 이제 세 개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A를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Failure of any contracting party to carry out it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협정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다른 나라가 실패하는 경우, 의무를 이행하는 걸 실패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의무 이행을 실패하는 경우는 뭐겠어요? 협정을 위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렇게 violation 케이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나라가 협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그 결과로 협정상의 내 우리나라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무효되는 경우, 또는 어떤 나라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협정의 목적 달성이 저해되는 경우, 그렇게 연결되겠죠. 그래서 이 바이올레이션 케이스가 티피컬한 케이스인데 대부분의 케이스는 여기서 발생을 하죠. B. Application by any another contracting party of any measure, whether or not in conflict with the provision of this agreement.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좀 재미있는 조항이긴 한데 협정상의 뭐 의무 위반과는 상관없이 다른 나라가 어떤 조치를 적용한 결과 샷보로 가서 우리나라의 협정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무효되는 경우, 또는 협정의 목적 달성이 저해되는 경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B에 해당되는 경우는 반드시 상대방 국가가 협정상의 뭐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whether or not 이렇게 돼 있죠. 설령 의무를 위반하지 않아도 어떤 measure를 application 했는데, 조치를 취했는데 그 결과로 나의 이익이 무효되거나 침해되는 경우, 또는 협정상의 이익 목적 달성이 저해되는 경우 내가 제소할 수 있다, 그런 얘기니까 그걸 이렇게 non-violation case라고 그래요. 상당히 특이한 제도인데 우리가 뭐 어떻게 상대방이 협정 의무를 위반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죄를 제소할 수 있을까, 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영미법 개통을 이해하는 사람은 뭐 그 이해할 수가 있는데, 반드시 뭐 법을 위반하지 않아도 어떤 에쿼티라는 개념이 있어요. 로가 있고 에쿼티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에쿼티라는 거는 영미법을 여러분이 나중에 미국에 유학 가거나 영국에 유학 가는 사람은 이제 배우게 되는데, 반드시 법의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상당히 그 에쿼티라고 하는 어떤 게 형평하다 하는 그 개념 자체의 그 근거에서 법적인 절차를 이렇게 제소할 수 있고, 그걸 그 judiciary court이 아닌 어떤 킹입니다. 또는 킹이나 지방의 군주가 형평에 입각한 그 판결을 내릴 수 있게끔 마련한 제도가 있는데 그걸 에쿼티 제도라고 하는데, 그게 관습법적으로 인정이 되어 왔었어요. 뭐 그게 국제법적으로 이렇게 수용된 경우라고도 볼 수 있고,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어떤 에쿼티적인 개념이 국제법적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대륙법, 우리나라처럼 그런 사회에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개념이지만 법의 여부에 위반 여부에 상관없이 정말 제가 무슨 짓을 했는데 내가 어떤 협정을 맺어서 거기에 이렇게 이익의 밸런스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업셋이 되면 다시 그 밸런스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제소를 통해서 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그 non-violation case라는 두 번째 트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는 저 트랙이 뭐 거의 사문화됐기 때문에 저거는 뭐 이렇게 중요한 트랙은 아니에요. 저게 제소하기도 힘들고 또 나중에 승소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트랙은 뭐 여러분이 원론 수준에서는 뭐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알면 되고, 궁금한 사람들은 논문 같은 걸 좀 많이 읽어봐야 돼요. 이 바이올레이션 케이스가 이제 99.9%는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올레이션 케이스가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죠. 상대방이 위반했는데 내 협정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무효되는 경우, 또는 내 이익이 반드시 침해되지 않더라도 협정의 목적 달성이 저해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두 번째 그 경우는 별로 여러분이 어텐션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 내 이익이 침해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협정의 목적 달성이 뭐 저해됐다고 그래서 내가 내 돈 들여서 무슨 국제 재판을 제소하는 게 이게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뭐 그런 훌륭한 나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무슨 뭐 뉴질랜드나 뭐 훌륭한 나라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는 뭐 별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내 이익이 침해됐기 때문에 그죠. 내가 제소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바이올레이션 케이스 중에서도 대부분의 케이스는 any benefit accruing to it under this agreement is being nullified or impaired as a result of a failure of another contracting party to carry out its obligation under this agreement. 그 사유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만 여러분이 이제 알면 되기 때문에 뭐 더 이상의 설명은 사실은 불필요할 수 있는데, 재미있는 점은 그 C를 한번 보면 C, A, B, C, the existence of any other situation 이렇게 돼 있죠. existence of any other situation. 그래서 반드시 무슨 상대방이 조치를 취해서 그 결과로 뭐 발생하지 않아도 어떤 다른 시츄에이션만 있어도 그 결과로 내 이익이 침해되면 내가 제소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서 제소의 그 사유는 굉장히 넓습니다. 웬만하면 다 제소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는. 그래서 뭐 다시 말하지만 누가 뭐 잘못해서 그걸 뭐 퍼니시하고 뭐 이런 제도가 아니고, 국제 교역 질서의 어떤 시큐리티나 프리디터빌리티를 위해서 어떤 이익의 균형을 이룬 협정 체제를 그대로 이렇게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다. 그런 거 우리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넓게는 6가지 사유가 되는 거죠. 6가지 사유. 왜냐하면 그 샤보 모두 부분에 2개가 있고, 그죠? 내 이익이 침해되거나 무효되는 경우, 또는 협정상의 이익이 협정상의 목적이 저해되는 경우, 그 2가지죠. 그 밑에 A, B, C 3가지 사유가 있으니까 2 곱하기 3 하면 총 6가지 제소 사유는 있는데, 그 중에서 99.9%는 이제 첫 번째 사유인 내 이익이 침해되거나 무효되는데 그것이 상대방의 협정 의무 위반으로 발생하는 경우, 거기서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거만 이제 이해하면 되고, 그렇게 제소를 해서 패널 절차에서 이제 승소를 하더라도 이 게트 1947 시절에는 그 승소한 그 판결을 채택을 할 때, 채택을 해야지, 게트 회원국들이 이렇게 채택을 해야지 이제 그게 국제법적인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배운 이제 컨센서스 룰이 적용이 돼서 한 나라라도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그 패널 결정이 이렇게 채택이 안 됩니다. 어답션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 국제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이제 판결이 내려진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걸 지키지 않는 게 국제법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판결 자체의 효력이 뭐 그렇게 확실하다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어답션 되지 않는 경우는. 그리고 패소한 국가는 그게 뭐 큰 데미지가 없다 그러면 뭐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그 상당히 데미지가 있는 경우는 자기가 명시적으로 반대할 수 있거든. 채택 나는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패소한 국가가 손을 들게 되면은 그게 채택이 안 되기 때문에 컨센서스 형성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뭐 큰 나라들이 큰 케이스 이런데 채택을 막 방해하고 뭐 이러면서 중요한 케이스들이 이렇게 채택이 안 되는 사태가 많이 발생해서 이 제도 자체가 이 게트 시절에는 그렇게 강력한 제도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제 WTO가 설립이 되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제 DSU가 이제 채택이 되고 하면서 이제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 협정상의 이슈들이 이렇게 관여되는 경우에 그걸 이렇게 한꺼번에 하나의 이렇게 트랙으로 하나의 절차법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상당히 인테그레이티드 시스템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그런 발전을 이뤘고 특히 이 분쟁 해결 기구라는 Dispute Settlement Body라는 이제 기구가 이 전체 그 판정과 이행을 이렇게 감독하기 때문에 다자적으로 감독하기 때문에 그냥 회원국들이 쭉 모여가지고 뭐 컨센서스 룰에 대해서 뭘 채택하고 뭐 이런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모니터링 측면에서 상당한 이제 진전을 이뤘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게 혁신적인 제도라고 하는 그 WTO의 이제 패널 프로세스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처음에 이제 컨설테이션을 이제 제기하는 게 그 패널 절차를 이제 WTO에 이렇게 제소하는 절차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법원에 뭘 제소한다 그러면 어떤 법원에 이렇게 뭐를 소장을 내거나 그런 걸 여러분이 생각하기 쉬운데 WTO 통상 분쟁에서는 컨설테이션을 요구하는 거예요. 상대방 국가에 대해서 컨설테이션을 요구하는 게 WTO 제소하는 겁니다. 물론 그 컨설테이션을 이제 WTO에 요구하기 전에도 수없이 많이 컨설테이션 요구하겠죠, 그죠? 디플로마틱 니고시에이션을 엄청나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얘기하는 컨설테이션과 이건 좀 달라요. 이거는 상대방 이제 국가에 이렇게 정식으로 WTO 절차를 개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그 레터를 이렇게 보내고 그 레터를 이제 카피를 WTO DSB 분쟁 해결 기구에 이렇게 보내면서 정식으로 요청하는 이제 컨설테이션이기 때문에 첫 번째 스테이지고 그다음에 이제 컨설테이션을 마친 다음에는 이제 패널 절차를 해서 1심 재판 절차를 거치고 거기에 불복하는 경우는 이제 2심 상소기구 리뷰를 받고 그런 다음에 그 분쟁 해결 기구에서 그 최종심 판결 내용을 이렇게 리포트가 나오는데 그 리포트를 이렇게 채택, 어답션 해줘야만 그게 이제 구속력이 있는 판결로 되기 때문에 어답션 절차가 필요하고 어답션이 됐으면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그 패소한 나라가 이제 그 판정 내용을 이행을 해야 되죠. 그래서 임플리멘테이션 절차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네 가지별로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컨설테이션을 WTO 차원에서 요구하는 게 이제 제소하는 첫 번째 절차라고 그랬는데 그 어떻게 그러면은 제소하는 거냐? 여러분 분쟁 해결 양해를 직접 보면 4조 사항이죠. 488페이지죠. All such requests for consultations shall be notified to the DSB. 이렇게 돼 있고 Any request for consultation shall be submitted in writing
and shall give the reasons for the request, including identification of the measure at issue and an indication of the legal basis for the complaint.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컨설테이션을 요구한다는 거는 서면으로 자기가 협의를 요청하는 이유를 거기다 써서 그 이유에는 뭐가 포함되자면은 뭐가 불법적인 조치인지 그거에 대한 그 아이덴티피케이션과 내가 왜 그걸 불법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 리걸 베이시스를 인디케이션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분쟁 해결 기구에 노티파이 하게 되면 분쟁 해결 기구에서 이제 그 케이스 넘버를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WT/DS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노티파이 된 케이스는 DS 넘버 1이 되는 거고 요즘에는 뭐 DS 뭐 600단인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까지 많은 숫자의 이제 컨설테이션 리퀘스트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일련 번호로 쭉 하면서 이제 케이스 넘버가 이렇게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케이스 발표하거나 이럴 때 그 이 넘버로 그 해당 케이스 이렇게 찾아보면 되는데 실제로 뭐 이런 식으로 그 제소장을 이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제가 옛날에 작성했던 제소장인데 여기 보면은 편지를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대개 뭐 문서로 이렇게 공문으로 하는데 외국 스타일은 그냥 편지를 되게 쓰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엠베서더가 제네바에 있는 우리 코리안 엠베서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당시 이제 장만순 대사였는데 그분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기가 제소하고 싶은 나라에 제네바에 있는 엠베서더한테. 근데 이때는 미국을 제소했기 때문에 미국 대사한테 이제 쓰는 거예요. Dear Ambassador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국이 여러 나라와 공동으로 그죠? 이렇게 뭐 request hereby consultation 이렇게 돼 있죠. 컨설테이션을 우리가 요청한다 이렇게 돼 있고 무슨 사안에 대해서 미국의 그 1930년도 그 테립 액트를 개정한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쭉 어떤 메저를 아이덴티파이 했죠. 불법적인 메저를 아이덴티파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리걸 베이시스를 써야죠. 그래서 뭐 당신이 이 조치에서 뭐 얘기하고 있는 뭐 업셋이 그게 뭐 게트와 그 게트에서 허용되지 않는 어떤 그 덤핑과 서브시디에 대한 뭐 액션에 해당되고 이렇게 하면서 뭐 엔타 덤핑 어그리먼트에도 위반되고 서브시디 어그리먼트에도 위반된다. 이렇게 하면서 구체적으로 무슨 협정 몇 점에 해당 위반되고 이렇게 쓰면서 그 결과로 한국의 그 협정상의 이익이 눌리파이 되거나 임페어드 됐다. 그래서 게트 23조 1항에서 말하는 A에서 말하는 요 바이올레이션 케이스죠. 바이올레이션 케이스에 해당된다. 네가 불법적인 조치를 해서 내 협정상의 이익이 눌리파이 되거나 임페어드 됐다. 그게 게트 23조 1항의 A에 해당되는 제소 사유에 해당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하고 이 레터의 카피는 분쟁해결기구의 체어맨에게 보냈다. 그러면서 엠베서더가 사인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기한을 했겠죠. 그러면 이제 서울에서 기한해서 제네바에 파우치로 디플로마틱 파우치로 보내면 이제 제네바 대사가 그 다음 날 받아보고 역시 기한을 잘했군. 이러면서 자기가 이제 자기 이름으로 사인해서 그 레터를 이제 U.S. Embassy에 보내고 그 카피는 WTO 사무국을 통해서 이제 분쟁 해결 기구 체어맨에게 이렇게 보냅니다. 뭐 한국 대사하고 뭐 미국 대사는 제네바의 바로 옆집에 살기 때문에 그냥 옆집에다 이렇게 던져도 되겠죠. 비행기 접어가지고
그럼 그 다음 날 뭐 미국 대사가 일어나서 신문 가지러 왔다가 그 비행기 떨어진 거 보고 뭐 딱 열어봐도 되고, 하여튼간에 상대방이 이렇게 공문 형태로 이렇게 접수할 수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WTO에 제소가 된 거예요. 제소가 별게 아니고 WTO에 제소가 된 거예요. 뭐 이 제소장이 이 4조 사항에서 말하는 그 요소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러면 굉장히 임베러싱한 결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제소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소에 맞춰야 되겠죠. 근데 그 요소라는 게 뭐 별건 아니고 해당 조치를 분명히 이렇게 아이덴티피케이션 해야 되고 리가 베이시스를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뭐 주저리 뭐 왜 위반되고 왜 위반되고 뭐 그런 걸 쓰는 게 아니고 그 두 가지 요소만 명확히 쓰면 되기 때문에 뭐 제소 자체가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그러면 이제 컨설테이션 스테이지가 시작이 돼서 그 두 나라 간에 이제 상호 이제 협의가 시작이 되는데 이 패널 절차와는 달리 이 컨설테이션 스테이지는 상당히 그 컨피덴셜한 절차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오픈된 게 아니고 두 나라 간에 이렇게 비공개 형태로 많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뭐 다만 이제 그 4조 11항을 보면 여러분이 미리 DSU를 좀 읽어오라고 그랬는데 4조 11항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고민하는 학생도 있을 텐데 4조 11항에 보면 substantial trade interest가 있는 다른 회원국이 그 DSB에 통보를 한 다음에 10일 이내에 무슨 통보를 하냐면 of which desire to be joined 이렇게 돼 있죠. 자기도 그 컨설테이션에 이렇게 조인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의 그 노티피케이션을 하면 그 조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데 뭐 100% 조인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느 나라의 허락을 받고 조인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여기 어느 나라가 허락하면 조인할 수 있겠어요? The member to which the request for consultation was addressed agrees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다른 나라가 조인하는 걸 agree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나라는 그 제소를 당한 나라 이렇게 돼 있죠. 제소를 한 나라가 아니고 그래서 피소국이 The member to which the request for consultation was addressed 이게 피소국이죠. 피소국이 동의한다면은 그 제3국도 거기 이렇게 조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소국 입장에서는 이 경우는 이제 미국이죠. 미국 대사가 이제 한국 대사로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근데 미국이 뭐 어떤 불법적인 조치를 뭐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제소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미국이 불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한국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많은 나라들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럼 이제 다른 나라도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그 substantial trade interest가 있을 텐데 그런 나라가 별도의 제소를 해서 또 하나의 트랙을 거치는 것보다 어차피 한국이 제소한 마당에 나도 거기 참여해서 같이 처음부터 가면 좋겠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편지를 써서 자기가 그 한미 간의 컨설테이션에 그렇게 참여를 하겠다라고 이제 의사표시하면서 자기도 그 실질적인 교역 이해관계가 있다 하는 거를 표시를 하면 얘가 그냥 쓸데없이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인 교역 관계 이해관계가 있는 건지를 이제 판단하면서 얘를 들여보낼지 말지를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나라는 이제 피소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두 가지 초이스가 있어요. 이 일본이 말이야 같이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일본을 같이 들여보내서 한국과 같이 3자가 컨설테이션을 할지
아니면 괜히 쓸데없이 들어갔다가 이게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자기를 공격하면 더 괴로우니까 그냥 나는 쟤를 못 들어오게 하고 그냥 내버려 둘지, 그거는 이제 전적으로 어그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택티컬 초이스고, 만약에 거절하게 되면 이제 일본은 별도 제소를 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똑같은 사안을 한 번은 한국하고 해야 되고 다른 한 번 또 일본하고 해야 되니까 그게 좀 더 나쁘다고 생각하면 들여보내는 거고, 아니면 둘이 연대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면 그냥 각자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미국은 두 가지 초이스가 있다. 결국은 그 말인데, 그 말을 그렇게 좀 어렵게 써놓은 거예요. 네. 네, 그 절차 자체는 비밀리 이제 서로 회동을 하는데, 제소를 했다는 거 자체는 이제 WTO 사무국에 이렇게 통보를 하면 카피가, 그죠? 그게 이렇게 회람이 됩니다. 좋은 질문인데,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알게 돼요. 한국이 뭐 이 제소장도 공개가 됩니다. 레터도 공개가 되니까 이거 뭐 이러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뭐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제소했구나 알게 돼요. 그러면 이거 우리도 관심 있는데, 그러면 이제 조인할 수 있고 미국이 결정할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양자로 하든 삼자로 하든 하여튼 컨설테이션의 그 당사국들이 정해졌죠. 그러면 그때부터 비밀인 거예요. 뭘 얘기하는지는 공개하지 않아요.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 조인하는 나라가 엄청나게 많을 수도 있어요. 떼거리로 막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제3자 참여라고 그래요. 제3자 참여라고 그러는데, 3자 참여가 굉장히 많을 수도 있어요. 특히 미국이 피소국일 경우에는, 그죠? 3자들이 굉장히 많이 달려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제3자가 참여를 신청하면 뭐 받아들일지 말지를 뭐 결정이 되고, 아니면 뭐 참여가 없으면 뭐 말고 해서 하여튼간에 미국 대사가 이제 편지를 받았죠.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시간 계산이 진행이 되는데, 4조에 그게 나옵니다. 4조에 이렇게 사망 같은 데 보면 나오는데, 그 within 10 days 이렇게 돼 있죠. reply to the request within 10 days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0일 이내에 컨설테이션 요청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미국 대사가. 그리고 shall enter into consultations in good faith with a period of no more than 30 days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30일 이내에 실제로 선의의 신의성실에 입각해서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해서 컨설테이션에 enter into 실제로 참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 대사가 비행기를 접어서 보낸 날로부터 그게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되고, 또 그 비행기가 도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제로 미국 팀이 한국 팀하고 협의를 개시를 해야 돼요. 테이블에 앉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10일 이내에 답변을 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30일 이내에 와서 테이블에 앉지 않는다든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4조 사망 끝부분에 보면 then the member that requested the holding of consultation may proceed directly to request the establishment of panel 이렇게 돼 있죠. 상대방이 그렇게 불성실하게 나오면 컨설테이션 스테이지를 건너뛰고 패널 절차로 바로 요청하면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니까 피소국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시간이 필요한데, 그죠? 대개 제소국은 비밀리에 다 조사를 해서 상대방 국가의 문제가 뭔지를 다 조사해서 준비가 됐을 때 그 레터 오브 컨설테이션을 보내겠죠.
그래서 법적인 분석도 다 끝났어요, 사실은. 근데 피소국은 제가 날 조사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뭐 그게 문제가 되는지도 잘 모를 수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제소를 당했기 때문에 시간을 벌면서 그 법적인 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디펜스를 위해서. 가뜩이나 시간이 절박한데 그 바로 제소국이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되면은 그 굉장히 준비 시간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제가 아는 거의 모든 경우에 항상 10일 이내에 답변하게 돼 있고, 또 30일 이내에 항상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됩니다.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다시 말하면 이 DSU는 옛날에 이런 시간 조항 같은 게 없을 때는 상대방이 막 질질 끌면서 막 버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좀 절차가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자기 손해니까 꼭 10일 이내에 답변하게 돼 있고, 당신 레터는 잘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한국 정부의 의사를 존중한다. 잘 수령했다. 이렇게 반드시 보내게 돼 있고, 또 30일 이내에 그 협상 테이블에 와서 앉게 됩니다. 그럼 이제 협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컨설테이션을 상당히 효과적으로 맨데이토리 진행되도록 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 4조 7항에 보면 If the consultations fail to settle the dispute within 60 days, the complaining party may request the establishment of panel.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60일 이내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제소국이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비행기를 보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을 받게 되고, 또 다른 20일, 총 30일이죠. 30일 이내에 컨설테이션 테이블에 상대방이 와서 앉게 돼 있고, 총 또 다른 30일에서 총 60일 동안은 컨설테이션을 최소한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실제 컨설테이션 하는 기간은 최소한 30일은 보장이 되는 거죠. 총 6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소국이 패널로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30일에 실제 협상할 수 있는 기간은 이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그 WTO 분쟁 해결 절차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라고 했어요? 서로 mutually acceptable 솔루션을 찾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서로 문제가 됐다고 얘기해 제기하고 얘는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서로 mutually acceptable 솔루션을 찾아라 이거예요. 그게 뭐든 간에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오케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국제 통상 질서의 security와 predictability를 제고한다고 보는 거예요. 한 나라가 막 반발하고 나 그 판정을 난 이해할 수 없어. 그리고 막 버티고 막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국제 질서가 더 나중에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오케이 할 수 있는 그 절차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뭐 반드시 뭐 해당 사안에 대한 그걸 처리할래 말래 뭐 이런 얘기뿐만 아니고 뭐 모든 얘기들 할 수 있어요. 주한미군 뺄래 말래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에카나믹 에이드를 줄래 말래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다 뭐든지 다 해가지고 하여튼 mutually acceptable solution이 whatever it is agree 되면 피스풀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얘기를 할 수 있게끔 confidential 스테이지로 그걸 이제 이끄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제 60일이 비행기가 날라오고 60일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제소국이 비로소 이제 패널로 이행할 수 있는 요청을 할 수 있는 이제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많은 경우는 이제 61일째 되는 이제 아침에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제소국은 시간이 급하죠.
왜냐면 불법적인 조치 때문에 자기 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급한 거고 피서국은 시간을 많이 벌려고 하겠죠. 불법적인 조치를 끝까지 오래도록 유지하기를 바라는 거고 또 절차 준비를 위해서라도 시간을 더 벌기를 원하니까 대개는 60일이 지나면 이제 제소를 하게 되는데 뭐 반드시 또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뭐 정치적인 이유로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뭐 의회가 뭐 잘 돌아가지 않는다든지 뭐 그랬는데 조금 기다리면 뭐 의회가 좀 잘 돌아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 좀 시간을 주는 의미에서 뭐 패널 설치를 좀 늦출 수도 있고 또 뭐 마쿠 협상이 진행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언제 패널 설치 요청을 할지는 뭐 전적으로 제소국의 이제 초이스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뭐 몇 년이 지나도 패널 설치 요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컨설테이션만 끝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도 뭐 시효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해당 불법 조치가 살아있는 한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미니멈 피리어드를 얘기하는 거다. 맥시멈 피리어드는 아니에요. 컨설테이션 스테이지에서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대개 뭐 half and half라고 그러는데 컨설테이션에서 뭐 서로 타협해서 끝내는 경우도 한 50% 정도는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많이 활용도가 있는 측면도 있고 반면에 뭐 어떤 경우는 이제 그 컨설테이션을 이제 상당히 그 패널 절차에 그냥 유리한 절차로만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뭐 묻는 뭐 그런 질문 같은 걸 성실히 답변도 안 하고 거기서 많은 정보를 이렇게 노출을 하게 되면 나중에 패널에 불리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뭐 cat and mouse 게임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그걸 활용하기 나름이다. 아무튼 이제 패널 설치를 요청하게 되면 60일이 지나서 어떻게 패널 설치 요청하는 거냐? 그 6조에서 그죠? 2항에서 얘기하고 있죠. Identify the specific measures at issue and provide a brief summary of legal basis of complaint sufficient to present the problem clearly.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패널 설치도 마찬가지로 이제 편지로 하게 되는데 그 편지에 이제 이전에 컨설테이션 요청서와 다른 점은 뭐예요? 이 조항을 읽어보면 뭐가 좀 달라요? specific 이렇게 돼 있죠. measure가 specific 해야 돼요. 그래서 두루뭉실하게 뭐 이 조치가 뭐 불법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특정적인 조치를 기술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legal basis도 그냥 하면 안 되고 sufficient to present the problem clearly 이렇게 돼 있죠. 그 문제를 명확하게 제시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legal basis를 이렇게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컨설테이션 요청서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또 명확하게 써야 된다. 그래서 뭐 컨설테이션 요청할 때는 뭐 3조 위반이다 뭐 그렇게만 해도 되는데 뭐 패널 설치 요청할 때는 뭐 3조에도 여러 항목이 있다면 1항, 2항, 3항, 4항 있다면 그 중에서 몇 항, 3항 아니면 4항 그렇게 명확히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좀 더 한 단계 정치성 있게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면 되고 아무튼간에 편지를 잘 써서 다시 한번 이제 한국 대사가 미국 대사한테 이제 편지를 보내고 또 이제 DSB 미팅에서 그 제소 사실을 이제 공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소 요청을 하게 되면 언제 패널이 설치되냐면 6조 1항에 따르면은 언제 설치가 된다고 했어요? At the establishment at the latest at DSB meeting following that at which the request was appears on DSB agenda 이렇게 돼 있어요. By reverse consensus 이렇게 돼 있어.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
DSB 미팅이라는 게 Ambassadors Meeting이라고 했죠. 그래서 되게 뭐 한 달이나 이럴 때 한 번씩 딱딱 정기적으로 열리고 중간에 뭐 애도으로 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되게 정기적으로 열리는데 편지를 두 번째 편지를 보내고 그 바로 다음에 열리는 그 DSB 미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렇게 어젠다로 그 한국이 미국을 제소한다는 그 어젠다가 이렇게 올려집니다. 한국 정부가 요청을 했으면. 그러면 그 다음 DSB 미팅에서 이제 의제 중에서 뭐 미국의 무슨 법에 대해서 한국이 그걸 제소했다 하는 게 어젠다로 이렇게 처음 오르겠죠. 그럼 이제 그 DSB 미팅이 열렸을 때 그 어젠다를 이제 채택할지 말지를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패널이 설치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Following이라고 했죠. That 그 모임 다음번 DSB 미팅에서 패널이 설치될 거를 리버스 컨센서스로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미팅 말고 그 다음 한 달 이후에 열리는 그 다음 미팅 두 번째 미팅에서 패널 설치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쿨링 피리어드를 최소한 한 달 정도를 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정부가 디스 미팅에서 처음 얘기를 했더라도 바로 거기서 채택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미팅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한 달 정도는 한국과 미국이 다시 한번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거죠. 컨설테이션만 하면 한국이 말이야 말만 컨설테이션 요청했는데 이게 정말 패널 설치를 요청할지 요청하지 않을 수 있겠지. 감히 나를 그러면서 서로 타협을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정말로 한국이 패널 설치를 요청했어요. 이게 정말 패널로 가는구나. 그럼 내가 좀 더 양보해야지. 뭐 이럴 수 있으니까 서로 타협할 수 있는 이제 분위기가 좀 더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최소한 첫 번째, 두 번째 그 미팅이 열리는 그 사이 기간은 좀 활용할 수 있게 하면서 또 한 번 mutually acceptable solution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 두 번째 열리는 이제 DSB 미팅에서 패널 설치 여부를 reverse consensus로 이제 결정합니다. reverse consensus라는 거는 컨센서스 룰에 반대예요. 그럼 컨센서스 룰이라는 건 뭐예요? 한 나라가 반대하면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채택되지 않는 거죠. 리버스 컨센서스 룰이라는 건 뭐냐면 한 나라만 찬성하면 채택되는 거예요. 정반대죠. 한 나라라도 찬성하면 채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소를 했으면 내가 찬성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 나만 yes 하면 다른 나라들이 모두 반대하더라도 채택이 되기 때문에 그 리버스 컨센서스 룰 하에서는 거의 모든 제안이 채택이 되겠죠. 내가 제안했는데 내가 반대하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자동적으로 어떤 안건이 채택되는 게 보장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정말 대표가 인세인해져가지고 자기가 리퀘스트 했는데도 자기가 뭐 반대 하거나 가만히 있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채택이 되기 때문에 패널이 설치되는 거는 뭐 거의 오토매틱하게 보장됐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두 번째 DSB 미팅에서 이제 패널이 설치가 되겠죠. 되면 이제 그 다음은 이제 terms of reference를 패널에게 이렇게 주는 건데 그게 이제 7조죠. terms of reference of panels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패널이라는 거는 세 명의 전문가 집단을 이렇게 서로 합의해서 뽑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분쟁 해결을 위한 그 권고를 채택하도록 위임하는 거기 때문에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위임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전문가의 의견에 불과합니다. 그게 뭐 법적인 그 구성력이 있는 그 자체로서 구성력이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시원적으로 뭐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이 다룰 수 있는 그 권한의 범위를 그 DSB라는
권한 있는 기구에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너는 이러이러한 권한이 있다는 걸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이렇게 패널에 이렇게 위임을 해줍니다. 그 권한의 범위를 Terms of Reference라고 해요. 그래서 그 Terms of Reference를 작성해서 뭐 이러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뭐 이러이러한 협정에 의해서 너는 뭐 심사를 해라. 그렇게 이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패널은 그 범위 내에서만 저희가 작성할 수 있고 그걸 벗어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Terms of Reference를 DSB에서 만들어서 그 패널에게 줍니다. 그리고 패널을 이제 구성하죠. 그래서 대개는 3인 패널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양 당사국이 한 명씩 추천해서 되게 합의해서 채택을 하기 때문에 뭐 너도 하나 해, 나도 하나 할게. 그래서 뭐 되게 상대방이 하는 사람을 반대를 안 해요. 제가 반대하면 또 내가 제의한 사람을 제가 반대하니까. 그래서 한 명 한 명은 되게 채택이 쉬운데 이제 세 번째 사람, 그 사람이 패널 의장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 합의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서로 좀 유리한 사람을 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뭐 그 사람의 뭐 아카데믹 백그라운드나 성향 이런 걸 다 보고 이제 갑자기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합의되기가 쉽지 않은데 합의되면 뭐 그렇게 3인으로 구성하면 되고 합의가 안 되면은 이제 세크레터리앗이 프로포즈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사무국이 나름대로 이렇게 전문가 리스트를 갖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한 사람을 추천해서 임명을 하게 되는데 디렉터 제너럴이 사무총장이 이제 노미네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3명을 이제 임명을 해놓고 어떤 경우는 동일한 사안인데 same subject matter인데 뭐 여러 패널이 설치될 수가 있겠죠. 그게 처음부터 제3자 참여로 이렇게 같이 오지 않는 한 뭐 여러 이해 당사국이 각자 뭐 제소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동일한 불법 조치가 문제가 됐는데 여러 제소자가 이렇게 병렬적으로 있을 수 있고 제소 시기도 약간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동시에 진행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되면은 뭐 어차피 그 해당 조치가 불법이냐 아니냐 그걸 판정하는 건데 똑같은 판정이죠. 근데 뭐 패널이 여러 개 이렇게 같이 진행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 이제 패널 자체가 이제 합의해서 야 우리는 싱글 패널로 진행하자 그렇게 합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건의 병합이라고 그러죠. 사건을 병합할 수 있습니다. 사건 병합하는 경우가 이제 많아요. 그래서 병합을 하면 하고 아니면 아니고 해서 이제 패널이 이제 구성이 됐고 그러면 이제 패널이 그 워킹 프로시저를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패널을 진행할지를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패널 자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몇 월 며칠까지는 뭐 1차 서면을 제출하고 oral hearing은 뭐 언제 열리고 뭐 2차 회의는 어떻게 열리고 하면서 타임테이블이나 뭐 스케줄을 작성하게 되고 그 타임테이블에 의해서 대개 제소국과 피소국이 서미션을 서면 입장서를 제출하고 그 서면 입장서 제출된 걸 가지고 이제 구두 변론을 하죠. oral hearing을 해서 그 패널리스트 3명 앞에서 이제 written submission은 이미 제출돼 있고 oral presentation 합니다. 그래서 뭐 제소국이 되게 먼저 해요. 제소국이 제 조치가 뭐 왜 위반인지를 뭐 쭉 얘기를 하고 그럼 이제 피소국이 또 1차 변론을 하고 왜 위반이 아닌지를 설명을 하고 패널이 중간에서 이제 듣고 뭐 우리나라에서 재판하듯이 뭐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뭐 딱딱 정해지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굉장히 자유토론식이에요. 그래서 디스커션 형태예요. 그래서 뭐 패널이 언제든지 끼어들어서 막 질문도 하고 막 철학적인 질문도 하고 뭐 그래서 그 절차 자체가 뭐 그렇게
법적인 저징 절차라기보다는 상당히 그 디스커션 절차에 가깝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렇게 원 라운드를 진행하면 이제 두 번째 그 2차 서면 입장서를 또 제출합니다. 근데 2차 서면 입장서는 대개 1차 회의에서 상대방이 얘기한 거에 대한 이제 반박, 리버럴이죠. 반박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저렇게 얘기한 게 잘못됐다, 그렇지 않다, 반박하는 서면 입장서를 제출하면 그 2차 오럴 히어링을 열어서 주로 반박 위주로 이제 세컨드 라운드를 진행을 하고, 그 두 번의 라운드의 결과를 가지고 이제 패널이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그 초안이라고 그럴까요? 결정문 초안을 작성해서 그 인테림 리포트라고 하는데, 인테림 리포트를 당사국에 회람을 합니다. 인테림 리포트를 먼저 회람하는 이유는 뭐 당사국이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는데 패널이 오해해서 그렇게 주장했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팩트가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이니셜 리포트를 주고 코렉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당사국은 먼저 그 결과를 되게 받아보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알게 돼요. 내가 이겼는지 졌는지 되게 알게 돼요. 그럼 이제 그 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런 거를 이제 제기하면서 의견을 또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 두 번 하고 마지막 인터널 리포트에 대한 커멘트 3차 정도의 이제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당사국의 커멘트를 받아서 뭐 수정할 거 수정하고, 뭐 수정할 게 없으면 그대로 뭐 해서 이제 파이널 리포트를 당사국에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시간 여유를 두고 이제 전 WTO 회원국에 이렇게 회람을 합니다. 뭐 세 가지 언어로 또 번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 해서 하여튼 간에 전 회원국에 이렇게 회람을 한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1차 그 패널 절차가 이제 종료가 되죠. 그 12조 8항 같은 데 보면은 그 terms of reference가 이제 패널에 주어진 이후부터 6개월 이내에 파이널 리포트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 타임 프레임이 미리 예정돼 있고, 그 패널이 설치된 이후로부터 9개월 이내에는 그 패널 보고서를 어답션 할지 말지를 이제 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절차가 지연되는 걸 방지합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타임 프레임을 미리 세팅을 해 놓고, 뭐 패널이 이제 설치하기 전까지 이제 절차까지도 고려하면 뭐 한 뭐 1년 정도면은 다 그 패널 리포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국제 분쟁 치고 1년 이내에 1심의 그 판결이 난다는 건 굉장히 빠른 거죠. 뭐 ICJ나 뭐 국제사법재판소나 뭐 이런 거 절차를 봐도 뭐 4, 5년 걸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국제 중재 제도를 보더라도 2, 3년 걸리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10년도 가요. 그러니까 상당히 신속한 그 분쟁 해결 절차를 추구하고 있고, 물론 이제 9개월 이내에 이제 패널 보고서 자체가 이제 채택되게 되면 그걸로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지만, 그 당사국 중에 하나가 이제 상소 어필을 하게 되면 채택을 미루고 이제 어필 절차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상소기구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되죠. 이 패널 절차에도 10조 같은 데 보면 그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가 이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컨설테이션 스테이지에도 제3자 참여가 가능하듯이 패널 절차에도 제3자가 참여할 수 있고, 재미있는 점은 이 컨설테이션 스테이지에는 제3자의 참여 조건이 substantial trade interest라고 있죠. 그죠? 근데 여기는 substantial interest죠. 그래서 트레이드 자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컨설테이션에 참여하려면은 자기 나라도 그 교역 이해관계에 있다는 걸 입증해야 돼요. 네가 불법적인 조치를 해서 우리나라 업자들도 이만큼 교역이 져야 돼 라고 어떤 교역 이해관계를 입증해야 되지만, 패널 절차에 참여하려면은 반드시 교역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교역이 아닌 다른 이해관계에 있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른 이해관계 뭐냐? 대표적인 경우가 그냥 추상적으로 이 분쟁에 관련된 조항이 이런 조항인데, 이 조항이 이렇게 해석되면 우리나라가 나중에 교역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교역은 안 하지만 그게 불리하다, 유리하다, 그런 글을 얘기할 수 있으면 그 협정의 해석 문제죠. 지금 교역에 데미지는 없지만 협정이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해관계가 있다. 그런 시스테믹 인트레스트만 입증을 해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패널 절차에 참여는 상당히 너그럽습니다. 그래서 피소국이 반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패널 자체가 결정하기 때문에 제3자를 들여보낼지 말지를 시스테믹 인트레스트만 있다 그래도 되게 이렇게 들여보내집니다. 그래서 컨설테이션에 참여하는 건 좀 어려운데 패널에 참여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미국이나 EU나 이런 나라는 거의 모든 반더핑 케이스에는 다 제3자 참여를 합니다. 자기 나라가 제소한 게 아니라도 시스테믹 인트레스트가 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3자 참여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 그렇게 보고, 이 상소기구 절차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여러분 제가 이번 학기에 여러분 그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죠. 그래서 그 발표를 희망하는 학생은 저한테 알려주면 되고요. 여기 학생 발표 목록을 제가 써놨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케이스에 자기가 한번 발표해보겠다. 그런 학생은 여기 어떤 케이스를 발표하겠다. 한 명이나 두 명이 같이 해도 됩니다. 발표하는 학생은 중간고사가 면제되고 발표한 그 퀄리티를 가지고 제가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발표하지 않는 학생은 이제 WTO 그 리포트 케이스 자체를 하나를 정해서 자기가 수업 시간에 커버하지 않는 거라도 좋아요. 어떤 케이스라도 좋아요. WTO 케이스 하나를 정해서 자기가 한 5페이지 이내로 요약을 해서 제출하면 그걸 제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걸로 중간고사를 대처하기 때문에 발표를 하든지 아니면 케이스 리포트를 내든지 두 가지가 여러분의 중간고사 과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발표 희망하는 학생은 빨리빨리 나오세요. 먼저 찜하면 임자죠.